최근 유럽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의 나라 그리스인데요. 오늘은 그리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애정을 가지는 국가가 있죠. 고대의 테스형 이후로는 별로 끝발이 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로망이고 또 서구 문화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봐서는 과히 민주주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여겨지는 아테네가 있었고요. 영원한 남성들의 로망인 전사들의 나라 스파르타가 있었던 바로 그곳. 근데 최근의 기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저만 하더라도 그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2015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입니다. 구제 금융을 받느니 긴축 재정을 하느니 또 유럽연합에서 나간다 어쩐다 굉장히 말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피그스라는 조금 불명예스러운 그룹에 들어가기도 했었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죠. 그런데 최근에 그리스가 달라졌어요 라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2023년 경제 성장을 이룬 정말 독보적인 국가로 그리스를 꼽았습니다. The Country of the Year.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파이저에서는 6억 5천만 유로를 투자를 해서 리서치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또 관광객이 지난 여름에만 1,000만 명이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일어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기억 속의 그리스는 좀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회복을 했을까요? 먼저 그리스 경제 위기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2015년 그리스의 젊은 신임 총리가 메르켈 총리하고 담판을 짓겠다라고 보무도당당하게 나섰다가 바로 꼬리를 내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을 했을 때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2001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을 할 때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이 유로존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튼튼해야지 들어올 수 있고 여러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정도의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해서 약간 의심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공공부채가 60% 이하 이런 식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놀랍게도 그리스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뻥이었죠. 이중정부였던 겁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유로존에 가입을 해서 뭔가 좀 환율적인 혜택을 보고 싶어 했을 거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나름 그리스 경제가 활력을 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에 충격을 줬죠.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허약한 편이었었던 국가들이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키프로스 같은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리스가 가장 최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는 사실은 자기네가 뻥을 쳤다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렵게 됐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말 많은 구제 금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무려 3,200억 유로. 우리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이 공짜로 오지는 않죠. 아주 가혹한 긴축 재정안 그리고 구조 조정과 함께 옵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고 긴축 재정을 실시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실업률은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제2차 구제금융으로 1,300억 유로를 받고 난 후에 그리스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을 해요. 도저히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다. 긴축 재정안을 반대를 하고 채권단이 내건 조건들도 못 지키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유로존 탈퇴하고 그리고 디폴트를 선언해버리자. 정말 극단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당시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던 채권단 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가 바로 이 트로이카입니다. 사실 이쯤 되니까 트로이카 측에서도 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냥 망하게 냅둘까. 왜냐면 그리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꽤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고 그리고 못 갚겠다 하면서 배째라를 시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에 채권단 측에서도 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출렁이게 됩니다. 1974년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스 정계는 여러 정당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큰 두 거대 정당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민주주의 정당, 뉴 데모크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정당입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총선에서 범그리스 사회주의 정당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새로운 정당이 2위 정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급진 좌파 연합이라고 하니까 무슨 레이블링을 하는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원래 이름이 진짜로 급진 좌파 연합입니다. 시작은 여러 정당들이 연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부터는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당시 2012년 선거에서도 사실 상당히 놀라운 성과였는데 2015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무려 1위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시리자를 이끌고 있었던 젊은 당대표가 그리스의 총리가 되죠. 40살의 나이로 그리스 역사상 가장 어린 총리로 등극한 사람은 바로 알렉시스 치프라스입니다. 2015년 총선의 결과는 사실은 긴축 재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말 지칠 대로 지친 그리스 국민들이 그때까지 기득권 정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신민주주의당 그리고 사회주의당에 등을 돌리고 새로운 정당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들어서 그리스가 뜬다라는 뉴스에서 보면은 그리스 국민들이 포퓰리스트 정당을 뒤로 하고 새로운 정당을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스 경제는 시리자가 등장해서 제1당이 되기 이전부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자가 그 당시 그리스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다만 분명히 포퓰리스트적인 주장을 하기는 했어요. 치프라스와 시리자가 그 당시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긴축 재정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그리스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도저도 안 되면 우리 그냥 유로존 탈퇴하고 디폴트 선언하고 그러지 뭐. 약간은 자해공갈당 같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고 지지를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옛날 역사에서 민족 감정까지 들춰내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 독일 나치가 그리스에 했던 짓을 생각을 해봐라. 전쟁 배상금을 내놔라. 그 전쟁 배상금을 우리가 쫙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채무보다 조금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퉁치자. 물론 독일 측에서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이미 1960년에 우리가 1억 마르크가 넘는 돈을 너희한테 배상금을 줬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의 마음을 샀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 트로이카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그리스가 6월 말에 디폴트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이 치프라스와 시리자가 내놓은 것이 국민투표였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채권단이 요구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안, 긴축재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사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이거는 굉장한 정치적 스턴트다라고 봤었고 또 무책임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민투표를 해봤더니 60%가 넘는 국민들이 채권단의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 구제금융도 받지 말자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며칠 후 치프라스 총리는 강력한 개혁안을 채권단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채권단이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뭐하러 국민투표를 했냐? 일각에서는 그리스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행동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두고 우리는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치프라스 정권이 그리스를 이끌어오면서 국민들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신민주주의당이 정권을 탈환을 하면서 총리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신민주주의당을 이끌던 대표가 그리스의 새로운 총리로 선출이 되는데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입니다. 자, 이름이 참 어렵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리스 총리 얼굴까지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에 백신이 개발이 되고 많은 국가의 국가 원수들,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하기 위해서 몸소 솔선수범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백신을 맞는데 소매를 걷어서 팔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셔츠를 풀어 헤치고 우통을 반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총리 미초타키스입니다.
사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어마어마한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 역시 1990년부터 93년까지 그리스의 총리를 지냈었고요. 그리고 누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에 아테네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그 누나의 아들이 또 아테네 시장으로 선출이 됐죠. 굉장한 인텔리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스탠포드 대학교로 넘어가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버드로 가서 MBA 학위를 수여받게 되죠. 그 후에는 체이스 투자은행이라든지 또 맥킨지 컨설팅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3년에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2015년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는 조금은 지리멸렬해진 이 신민주주의당을 수습을 하면서 2016년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죠. 학력이라든지 이력이 보여주듯이 상당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고 그리고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인하를 하고 민간 부분 투자를 유도를 하면서 부실 대출이 없게끔 은행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헬레니콘 프로젝트라는 도시 재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면서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을 대규모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요새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022년에 있었는데요. 야당인 범그리스 사회주의 정당 의원의 핸드폰을 그리스 정보국이 독청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사실 그리스 정보국이 이걸 도청을 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이 총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본인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통과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또 문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또 총리에게 또 내각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압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언론 자유 지수가 이걸로 인해서 훅 낮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미초타키스 총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다보스 포럼 때문이었어요. 올해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다보스 에러건스. 이 다보스 포럼을 두고 그동안 부자들의 놀이터다라고 여러 가지 비아냥 섞인 비판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은 일단 부자이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이런데요. 그래서인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스티브 잡스는 한 번도 다보스 포럼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자리에서 미초타키스 총리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온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가 빡치는 거다라고 꽤 도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사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한다면 적도 남반구 지역을 의미를 하는데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 혹은 빈곤 국가들이 적도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을 통칭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는 사실 엄연히 유럽 국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뭔가 조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하고 구박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그래서인지 아마도 이런 국가들의 조금 더 연민이나 또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에 이 미초타키스 총리가 본인이 직접 게재한 짧은 에세이가 실려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포퓰리즘을 이기고 그리스를 경제성장으로 이끌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화자찬하는 스토리였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성과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honesty, 정직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정직하게 이를 시인을 하고 과도하고 공허한 약속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리스의 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었던 그리스가 다시 한번 화려하고 찬란했었던 고대 그리스처럼 빛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